저희 벌써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입니다. 예,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 저희가 되게 어렵게 오셨는데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님이시고요. 지금 이렇게 사진에 계신 분이고 앉아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 개발에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부분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많은 분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그 사회적 경제와 사회 통합이 주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부탄 사례를 좀 더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유는 사회적 경제 하면은 그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혹은 비즈니스를 계속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성장이나 개발로만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부탄의 사례를 통해서 새롭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그런 얘기들을 좀 이사장님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부탄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이사장님 모시고 저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도입니다.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러네? 네, 조라서 앞에서 나중에 찰 거예요. 조로 저희가 나누니까. 아, 조로? 네. 아, 그래요? 네, 조가 혼자 입고 있어서.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면 내가 띄엄띄엄 볼 수가 없어. 예, 조금 전에 그 사회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사실 좀 애매해요. 애매한 것이 뭐냐면 나한테 부탄의 사례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럼 내가 할 얘기가 없다. 왜냐하면 부탄은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기에는 시장 경제가 그렇게 발달된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 다 아시지만 어쨌든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어쨌든 시장 경제 환경을 발전하고 그에 따른 모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가져오는 배경이 되는데 부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부탄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을 하나 써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시구나. 잘못 왔네. 보겠습니다. 잘못 왔어. 책장사라고 치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경제 얘기보다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쪽에 좀 얘기를 맞춰가지고 부탄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개발도상국의 어떤 하나의 특수한 사례로서 이해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금 하여튼 주제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한 시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사회적 경제, 사회 통합을 강행한다고 또 잘할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부탄에 대한 관심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충남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어요. 79년부터 교수를 했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상당히 이곳에서 교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교수를 했는데 중간에 2010년에 내가 8월달에 8월부터인가 지금 충남도지사는 안희정 지사가 나한테 부탁을 해서 충남을 지금 연구 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진짜 이제 제가 교수들이 그런 거 하기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저는 특별히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않는데 그걸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제가 농촌개발, 지역개발, 또는 지역발전 이런 거를 주로 전공을 하면서 네발적 발전이라는 걸 하나의 발전 전략으로 내가 이제 쭉 논문도 쓰고 또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어요. 네발적 발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잘못 왔어요. 코드가 안 맞잖아 지금.
그걸 강의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이제 그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로 지역개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발전 동력이 없다. 그래서 그 발전 동력을 바깥에서 끌어와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주최한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중앙정부에 돈을 끌어와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 사회간접을 중심으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발전 동력을 바깥에서 그러니까 기업이나 또는 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는 뭐냐면 소득 내지는 경제 성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뭐 지역개발 그런 거, 여러분들 이제 국제 뭐 좀 개발은 뭐예요?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돈 들고 와가지고 개발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생활이 좀 나아질 거 아니냐? 뭐 일단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생적 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전 동력을 바깥에서, 이렇게 다 번역한 영어죠? 엑소제니어스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그럼 거기는 이제 뭐냐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발전 동력을 바깥에서 끌어온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발전의 목표가 성장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우리 지역 개발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외생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발의 대상을 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결국은 보면은 그런 식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의 성과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던 공동체라든지 또는 문화나 이런 것도 파괴되고 또는 환경도 파괴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성장에도 기여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가 됐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역시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이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핵심적인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럼 바깥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냐. 아까 외생적 개발에서는 바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죠? 개발의 주체를 바깥에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기업이 삼성이 와가지고 공장 하나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어내면 우리 가서 취업하면 되고, 그게 무슨 밥집을 우리가 차려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기본적인 이 개발이나 이런 주도권이 지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뭐예요?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뭐라고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이제 별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한동안 기업도시라는 게 유행했죠. 아시나요? 기업도시에 알게 너무 나이가 젊으신가? 기업도시를, 그러니까 기업도시가 노무현 때 아닌가요? 노무현 때죠. 노무현 때니까 불과 얼마 전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노무현 때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어쨌든. 기업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야말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지역을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일종의 특구 형식으로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몇 군데 기업도 지정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전공을 하니까 몇 군데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강의를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도시를 한다고 할 때 싸움이 붙어요. 싸움이 붙는 게 뭐냐면 기업도시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하고, 그렇죠? 또 한편에서 뭐냐면 기업도시 해봐야 기업들한테만 좋은 일 하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하자, 한편에서 하지 말자, 이렇게 싸움이 붙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꼭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니까 나한테 심판받아라는 거지. 네가 좀 전문가 교수니까 와서 누구 말이 맞는 심판받아. 어떻게 심판받아요? 혼나시면. 주장이 다르면 심판받아야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무안 같은 경우인데, 무안이 어딘지 아시죠? 전라남도 무안, 지금 전라남도 도청에 있는
오늘 저 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지사가 있는 도청이 있는 이게 무안이거든요. 근데 그 무안을 기업도시로 한다 했을 때 무안이 인구가 얼마였냐면 한 6만 정도 됐을 거예요, 무안이. 근데 그 무안을 30만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인구 늘어나기 발전이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우리 저 무안군 맨날 촌 동네였는데 이제 이게 기업 도시가 되면 30만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제 번듯한 도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거예요. 땅값도 올라갈 것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유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도시를 막 유치를 이제 하려고 하고. 근데 한편에서 이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봐야 걔들만 조언시키고 우리는 땅만 뺏기고 환경을 파괴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쌓인 것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할 거냐 말 거냐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거 되면 인구 30만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그렇잖아요. 인구 30만 된다는 게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기준 삼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이게 무안에 들어오는 기업 도시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제시한다 한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6만 명의 이 30만이 됐을 때에 그 30만 도시에 이 6만 명이 주인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온 30만에 의해서 이 무안 국민들이 종속적인 지위에 놓일 것이냐, 이걸 판단해라. 여러분 주인이 되고 싶죠. 여러분이 남의 종이 되고 싶지는 않지 않느냐. 더군다나 내 땅 내주면서. 그래서 그런 토론을 시켰어요. 자기들이. 그랬더니 아무 생각해도 주인이 될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그 분위기에서 대충 그냥 안 하는 걸로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위험해야 됐죠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역 개발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 지역의 주체가 되는 개발을 해야 된다. 많은 경우 너무 다양한 얘기를 드리지만 사실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고 바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래서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쨌든 지역이 주체가 돼요. 그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뭐 지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깥에 힘을 빌릴 수도 있고 같이 협력할 수도 있지만은 지역이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것의 목표는 뭐냐? 결국은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 그래야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이 주체가 되고, 그리고 그 발전의 목표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경제, 사회문화, 환경이 통합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뭡니까 지역개발 정책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게 완전 비주류지 비주류. 그런 건데 어쨌든 나한테 원장을 하라고 하니까 이 원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어쨌든 도의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이니까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충청남도에 민선 5기의 발전 전략으로 한번 쉽게 얘기해서 전파를 하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그걸 맡았어요. 맡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이 내발적 발전 잘 모르듯이 공무원들이 알 택이 없잖아요. 내발적 발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이래서 하여튼 제가 3년 임기 마칠 때쯤에는 충청남도 도의 모든 문서에 내발적 발전에 뭐 저저저저저 이런 얘기가 써야지게끔은 제가 했는데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사실은 뭐 그냥 형용사에 불과했던 경우가 대부분 해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발적 발전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잖아요. 고민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그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면 뭐냐면 때문에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뭐 성장이 아니고
그런데 마침 또 가보니까 말이에요. 충청남도에 가보니까 슬로건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하면 충남대학 교수를 제가 35년을 했지만은 도청 근처에 가보질 않았어요. 좀 막힌 교수지. 그렇죠? 잘 가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장이 돼서 가서 보니까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난 처음 봤는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행복한 변화가 뭐지? 어떤 변화가 행복한 변화예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행복한 변화예요? 그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오고? 어느 상황이 행복하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느 상황이나 행복한 상황이? 그래서 행복한 변화를 돼 있는데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행복할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유명한 사람이 지사님을 물어봤어요. 행복한 변화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당황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라 쓰긴 썼는데 막상 그 말의 뜻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고통이 없는 변화일까?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뉘우친 게, 끼워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또는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니까 그냥 갖다 쓰는구나. 그래서 뭐 시민이 행복한 도시 무슨 뭐가 어쩌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것 뿐이지 정말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도 도의 이 슬로건이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좋다. 딴 데가 안 하니까 그 행복연구라는 거를 충남발전연구원의 대표 연구로 하자. 우리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행복연구 우리가 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연구는 행복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에 있어서 그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뭘까? 그러면 이제 그건 행복이 뭔가 하는 것하고 연결되겠죠. 행복이 나중에 좀 더 많이 얘기드리고 제가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행복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은 뭐냐? 결국은 나눔 서로 나누는 것이다. 서로 나누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 우선 보세요. 내발적 발전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동력, 발전의 동력을 찾아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만약 어떤 이 기업 또는 개인의 그런 어떤 그 이익이 아니라 지역의 이익이 되고 그것이 서로 나누는 형태가 된다. 그래야 이것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 해서 내가 이것은 사회적 경제 형태로 말하자면 접근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쉽게 쓰고 있지만 제가 연구원장을 하면서 전국에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공적 영역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저 당시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제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우리 연구원에. 그래서 충청남도의 사회적 경제를 충남의 중요한 발전 전략의 내발적 발전의 하나의 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회적 경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제가 이제 원장면은 도에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도의 예산으로 움직이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는 행복 연구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로서 사회적 경제하고 삼농혁신이라는 것은 농업, 농촌, 농민을 얘기하는데 이 충남이 농업지역이니까 사실은 충남은 농업지역은 아니고 농업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충청남도의 그 북서부 그러니까 천안, 아산, 당진 여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잖아요. 재벌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러나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농업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네번째 버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충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인 농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삼명신을 하고 또 한편 사회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명신에 대해서는 뭐 우리 도의원들이 쉽게 이해를 하죠. 아 농촌적이니까 그래 농촌이 잘 돼야지 뭐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근데 사회적 경제 얘기를 하니까 도의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행복 연구한다고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원장을 한가하게 행복 연구를 한다고 하냐 이렇게 나는 이제 도의원들이 또 거기 도의원들은 다 그 당시에 취지표가 새누리였거든요. 새누리다 보니까 어쨌든 뭐라도 하여간 꽃을 잡아서 얘기해 잘 됐다 아주.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 얘기하냐면 사회적 경제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원장이 진보적 경제학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충남도에 와서 사회주의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경제 얘기하는 누가 사회주의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 도의원한테 함부로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존경하는 의원님, 꼭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는 의원님, 사람이 배가 고픈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게 제일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하자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시켜주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배고픈 사람 사정을 몰라서 그걸 하겠습니까? 이제 점잖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이제 듣고 보니 그렇듯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사회주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의원님 대단히 지금 공부 좀 하세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게요 무슨 소리로 국회도 우리 생중계하잖아요. 도에도 다 생중계예요. 도의회 하면 이게 중계가 싹 다 돼요. 그러니까 그 도의회는 완전히 그냥 엑스가 되버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도의원들이 다 절대로 질문 안 해요. 잘못했다가 어쨌든 여담인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취지는 뭐냐 하면은 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신감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든지 이렇지만 한 3년 해가지고 잘 되는 일도 없고 행복 연구도 제대로 못했고 사회적 경제 제대로 못하고 3년 되니까 너무 하기 싫더라고. 그만한다고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래서 이제 행복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이게 행복한 나라 어디가 행복해요? 행복한 나라. 보통 어디가 어느 나라 전 세계 사장 행복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 방글라데시. 왜 또 방글라데시는 또 가만히 있는 방글라데시. 행복지수 아닌가? 어디가 행복해요? 지금 몰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가장 행복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 나라. 근거는 뭐예요? 돈 있으면 할 게 너무 많아서요. 그럼 딴 나라도 마찬가지죠? 반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반문화가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돈만 있는 게 반문화가 발달되죠. 그건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놀아야지 뭐든. 근데 보통 우리가 한국 얘기하면은 부끄럽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덴마크라든지 또는 스웨덴이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복지가 잘 된 나라들. 사실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뭐 복지가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걱정이 작으니까 행복이 하려면 걱정이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은 어떤 거 생기느냐면은 덴마크가 보통 행복 연구하면 1등으로 나오는데 덴마크의 1인당 소득이 한 8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 될 거예요. 8만 불 이런 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럼 내 나라도 그리고 덴마크뿐만 아니라 북유럽 나라의 대부분 7, 8만 불은 다 가잖아요.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가서 한번 지내보세요. 물가가 살인적이잖아요.
근데 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1인당 소득이 높으니까 인건비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밥 한 끼 먹었다 하면 최소한 10,000원, 20,000원 줘야지 먹죠. 안 나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게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 우리나라도 행복한 나라 되려면 소득이 한 8만 불은 돼야 되는 거구나. 8만 불을 향해서 전진. 네? 또 전진. 그러니까 저기 뭐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뭡니까? 747로 이제 가야지만 747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지금까지 나중에 왔더니만 지금까지 해왔던 건 이렇게 성장주의로 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부탄이라는 나라가 재밌는 나라인 거예요. 나오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아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 경제학자들 역할은 뭐예요?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경제학 공부한 이유도 금방지기 얘기하면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고요. 하지만 제가 가끔씩 그랬어요. 내가 대학 입시할 때 면접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이 나한테 너 경제과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내가 경제학 전공해서 우리나라를 가난으로부터 구하겠습니다. 내가 35년 경제학 교수에 지금 면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한 번 물어봤어요. 한국한 얘기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경제학 자체가 원래 그런 학문의 사실이에요. 그렇거든요. 근데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가난을 벗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행복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둘이가 잘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성립할 수가 있나 하지 않고 부탄에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딴 이유가 아니고. 안 그랬으면 더 선진국의 그 행복을 관심을 가졌겠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하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50년대, 저는 50년, 60년대가 제가 그때 그 무렵에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은, 우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 배가 고파서 냉수로 배를 채운다. 그런 경험이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채울 줄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싸우는데 절반이 안 되는 그런 정도. 서로 의식주가 아니라 전체적인 빈 거예요, 전체적인 빈 거. 늘 영양실조 때문에 머리에 피부병이 달고 사는지 그런 게 우리 어릴 때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박정희가 10월 유신, 1972년에 10월 유신하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대망의 1980년이 되면은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그리고 마이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월 유신 말은 일종의 뭐예요? 친위 쿠데타죠? 친위 쿠데타를 해가지고 10월 유신을 하면서 내거는 목표가 100억 불, 1000불 소득이었어요.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1972년도에 한 얘기예요. 1980년이 되면 그렇다. 지금 얼마예요? 우리가? 3만 불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수출 같은 거 5천억 불이 지금. 이거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나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살게 된 다음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하잖아. 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렇게 이게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굉장하게 생각을 해봐야 내가 뭘 생각해보냐면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때 하고 지금 내 손자들이 있는데 손자들을 보면서 누가 더 행복할까?
그럼 내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지금 영어 학원 다니고 뭐냐 뭐 미술 학원 다니고 태권도 학원 하고 걔도 3개인데 제일 작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놀 친구가 없어서 딴 애들은 다 학원 다니니까 그래서 몇 개 더 가야 되겠다. 놀 친구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거기에다가 딱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지만 대한민국이 과거에 어렵게 살았지만은 자기 나라를 보고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뭐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100불밖에 안 되는 소득에서 3만 불까지 올라간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옛날에 일자리가 구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뭐예요? 그래도 다 구하면 정규직이었지 지금처럼 구했다면 비정규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옛날에 개처지 공부한다 했어요. 없는 집에 공부 잘한다 했어. 옛날에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없는 애들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사다리예요. 사다리. 말하자면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얘기를 했다. 정말로 제가 평생에 저도 공부를 잘했는데요. 알았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시골에서 제가 초등학교 나와서 어쨌든 간에 서울까지 와가지고 다 했으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평생에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도저히 내가 전교에 전교 2등을 하면 걔 전교 1등을 했는데 도저히 걔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격차가 커가지고. 근데 걔가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아침에 우리 학교에서 그 시골에서 학교 걸어가니까 가는 길에 걔를 집에 들려서 가요. 야 학교 가자.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초등학생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학교 가자는 거는. 근데 그 전기도 잘 없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흐름불 켜놓고 새벽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따라갈 수가 없지. 죽어들어야 못 따라간다.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 할 수도 없잖아. 지금 헛수전이 금수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아까 이게 돈 많이 쓰면 밤새 놀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지. 한편에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가 있다고.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 비하면 부탄은 3,000불도 안 되고 우리 3만 불이니까 소득이 10배가 되는 나라인데 우리는 오히려 불행하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얘기를 하자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도 아직 해야 되나?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제 얘기를 아마 알아듣기 쉽다 생각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부탄의 얘기를 조금 하려고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주제가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얘기인데 여러분들 부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부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끝나고 가셔서 교문고에 부탄의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쳐가지고 나한테 하여튼 다 찾아보세요. 내가 개인으로 하다니까 이렇게 올 줄 알았어. 자, 이렇게 하고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탄을 가난하면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럴까 하는 가난과 행복이 양립할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무슨 이걸 조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부탄이거든요. 이건 용인 부탄은 이제 용의 나라라고 있고 국기가 용인인데 잘 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요 위가 중국의 티벳이다, 티벳. 티벳이고요. 그리고 요 밑이, 요 약간 살 끼었어요. 이게 잘 좀 애매한데, 인도가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좁은 길로 통해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가 여기까지가 인도예요. 여기까지가. 요 밑에가 방글라데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부탄은 왼쪽도 인도, 오른쪽도 인도, 아래쪽도 인도고, 북쪽은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탄하고 섬 네팔과 좀 혼동을 잘하거든요. 이제 혼동 잘하는데 바로 부탄 붙어있지는 않고,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인접해 가까운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강조를 하냐면, 중국이 얼마예요? 인구가? 네? 한 15 된다 그러죠. 그렇죠? 누구 정확하게 알겠어요? 15 되면 그럴 수도 없고. 인도가 얼마나 인도가? 인도도 얼추 15억 된다고 해요. 그럼 둘이 합치면 한 30억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전 지구상 인구의 40% 정도가 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탄의 인구가 얼마냐? 75만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30억 사이에 있는 75만이라는 나라는 한 줌도 안 되는 나라에 말이잖아요. 그렇죠?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내일이라도 주머니 넣으면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중국이 티벳을 먹었잖아요. 멀쩡하게 있는 나라를. 그러니까 티벳은 굉장히 큰 나라죠. 부탄에 비하면.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왜 부탄이 그러면은 75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왜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가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가 그래도 새로 배운 자를 안 들어오셨구나. 그건 할 수 없네. 내가 그 다시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놔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부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라 얘기하냐면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때문에 전화 또는 사람들이 관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백성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굉장히 배울 바가 많이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부산 제가 인터뷰한 사람이 얘기인데 부산은 특별히 동남아를 위해서 행복하지 않은데 뭐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행복한 나라. 사실 부탄은 동남아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행복한 나라입니다. 왜 행복한 나라냐면은 부탄은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입니다. 유치원부터 의무교육 1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6년이 의무교육입니다. 무상교육이죠. 무상교육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6년 중에 4년이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부탄은 11년이 의무교육입니다. 그럼 몇 살까지인가요? 대충 따져보면은 13살까지가 의무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아이들은 반드시 학교를 가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거 또 부모들 또 안 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무상인데다가 학교 가면 밥도 먹여주죠. 뭐 좋은 게 너무 많지. 그래서 부탄에는 우리가 동남아에 가서 보면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들이 학교 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농양을 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여러분 그런 게 보기 어렵지만 불과 10년 또는 20년 전에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사실 애들 앵벌려져요. 애들 내세워가지고 학교 안 보내고 하는 못된 부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탄은 그런 게 없어요. 애들은 다 학교를 갑니다. 그럼 부탄에 우리가 거지가 없어요. 거지를 놔두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거지가 있으면 안 돼. 누구라도 그 사람을 챙겨서 먹여야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동남아, 우리가 아는 동남아 국가들하고 전혀 다른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자, 그러면은 이 부탄이 이제 주목을 받는다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자. 아까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57년에 53년 57달러였고 70년에 250달러, 14년에 280달러. 근데 부탄이 보면 비슷해요. 60년에 51달러, 70년에 210달러. 뭐예요? 이때까지 뭡니까? 거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28,000달러부터 2,800달러로 그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가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들을 웬만하면 다 한 대씩 다 타고 다니고 얼마나 또 직장들이 있으면 두 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한 것이 88년 서울올림픽 그 무렵부터예요. 불과 30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도 뭐예요? 당연히 차가 이제 있다는 얘기지 다 가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소득이 올라갔는데 과연 그만큼 행복해졌느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부탄 사람들 행복하냐? 이게 제가 늘 고민이더라고요. 제가 부탄을 3번을 다녀오고 부탄에서 2달 제가 살아봤는데 살면서 저희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가 행복할까? 부탄에서 행복할까? 이게 쓸데없는 비교인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그런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10배씩 소득이 많은데. 근데 이미 여러분들 보세요. 경제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슬이라는 사람이 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회에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행복한 비전이 있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도 행복하지 않다. 더 중요한 말은 한 나라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거기에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벌써 오래전에 한 얘기가 있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검증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도 그래도 괜찮은 나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히 정말로 좋지 않은 사회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IMF 위기 이후요. 1998년에 IMF 위기 이후에 우리가 뭡니까?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한국 사회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예요? 여기까지 하더라도 성장이 되면은 그래도 불평등의 문제는 있지만 좀 나눠먹기도 했고 입장이 생기기도 했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이후로 그래서 중요한 건 근데 IMF 이후에 그럼 한국이 경제 성장 안 했느냐? 안 한 게 아니에요. 경제는 뭡니까? 소득은 2배 이상으로 평균 소득이 늘어났어. 근데 뭐예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훨씬 더 어려워하는 거죠. 제가 여담이지만은 제가 교수를 정년을 한 3년 앞둔 경우는 꼭 미리 그만뒀어요. 내가 자퇴 교수다. 학교 다니기 싫어 자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학이 완전히 취업 훈련 기관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 참기가 어려운 걸 맞아요. 나는 아이들한테 물론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취업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수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요.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취업을 훈련해서 취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네? 근데 그렇게 죽으라고 말하자면 취업을 훈련시키는데 취업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중이 저리 싫으면 제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경제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득이 2배 이상 늘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그 결과는 훨씬 더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 이걸 이제 그 통계적 검증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55년에서 2005년, 50년 사이에 실질 소득이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이 증가됐는데 행복한 사람은 비율이 오히려 변함이 없거나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미국에 생겼을까? 미국은 일찍부터 시작된 우리나라보다도 70년대부터 미국은 시작이 됐는데 언제부터냐면 이제 그 오일 쇼크, 그렇죠? 석유 위기, 오일 쇼크 이후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배웠죠.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그런 변화가 생기기 신자유주의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경우에. 그러면 1970년도에 있어서 미국의 말하자면 이 500대 기업을 얘기하면 500대 기업의 CEO에 하고 그 500대 기업에 있는 종업원하고의 평균 임금을 따지면 약 30배 차이가 났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나느냐? 400배, 500배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7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마치 IMF 이후에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나빠진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그런 과정을 먼저 말하자면 그래서 이미 그런데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신 분들이니까 잘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이미 이제 연구자들은 전문가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 다 했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로버트 케이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누군지 아시나요? 이럴 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꼭 뭐라 했냐면 여러분은 필요의 사람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뭐 로버트 케이가 다 알 필요 없죠. 근데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존 F 케네디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제클린의 남편으로. 그래서 암살당했잖아요. 그 사람이 동생이에요. 이 사람도 암살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68년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대통령 선거 때 연설 중에 한 말. 뭐라 했냐. 자, GDP. 국내 총생산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역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GDP죠?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로버트 케네디의 말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자, 이 케네디가 한 얘기 중에서 잘 보세요. 자동차 주택은 뭐 일정한 정도로 있으면 뭡니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담배나 총칼, 핵무기, 교도소, 그 다음에 도로, 삼나무, 포로로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많은 건 타고해서 절대로 우리의 삶이 더 가치되지 않습니다. 근데 GDP는 뭐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합계가 GDP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자 범죄가 많아져가지고 교도소를 많이 짓는다. 이게 우리 도움이 되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교도소를 많이 지으면 GDP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무슨 요새 핵기업이 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 GDP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핵무기는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돈이 되나요? 오히려 우리 죽음을 편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보세요. 자, 4대강 사업에서 23조를 집어넣는데 엄청나게 GDP 도움이 됐죠. 이 3조를 넣었으니까. 근데 4대강 사업이 무슨 우리들 삶에 도움이 됐나요?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자체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 그 유지비는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23조는 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뭡니까? 환경 파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것도 어쨌든 뭐예요? 다. 그 대신 쌓아두면 GDP 포함이 안 돼요. 4대강 사업에서 23조를 집어넣는데 엄청나게 GDP 도움이 됐죠. 이 3조를 넣었으니까. 근데 그 23조는
왜 안 되겠어요? 사드는 우리 국내에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미국 GDP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사드를 미국에 사주면 미국의 GDP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 도움이 안 돼요. 어쨌든 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GDP 포함되지 않는 것이 건강. 사람을 행복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제가 지금 이 구상 투어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발이 오른쪽 발을 삐어가지고 2달째 지금 고생하고 나는 무진장 고생하고 있는데 GDP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병원비. 그렇죠? 여러분들 건강하면 절대 GDP 도움이 안 됩니다. 아파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을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거든요. 나는 정말 이거 하나 꼭 하고 싶어. 크락손 좀 누르지 말고 삽시다. 아니 난 크락손 소리만 들으면 오히려 재밌는 너무 놀라가지고 잘 지켜. 아니 왜 인도에서 누르고 차도에서 누르고 근데 어쨌든 배려심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요새요 다리가 아파서 천천히 걷거든요. 천천히 걸으니까 제일 빠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급하지가 않으니까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리 오늘도 일찍 왔잖아요.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오는 거야. 나는 빨리 못 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빠른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은 되는데 그때 그런 배려심이 있으면 절대 GDP가 안 올라가요. 서로가 빨리 가려고 싸우고 해가지고 뭡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또 내려서 한판 붙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치고 뭐 이래야 뭐예요?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들 이렇게 있고 다 하는데 저도 애 때는 몰랐는데 손자들을 보면 너무 귀여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도 사다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전화해가지고 야 살 거 없냐? 어? 집에 와라 사줄게. 달래가면서 내가 사줘야 돼. 애들이 보고 싶어서. 근데 이건 뭐예요? 전혀 GDP 도움되지를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행복한 결혼생활 절대 GDP 도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혼을 해야 GDP에 도움이 돼요. 그렇죠? 이죠. 변호사비도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 살려면 냉장고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미세먼지가 매일 뿌려대야 GDP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예요? 비싼 돈 내가지고 공기정화기를 샀어. 또 그걸 못 사더라도 마스크라도 산 거야.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실질적으로 로버트 케네디가 한 얘기처럼 많은 경우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돼서 돈으로 환산된 것이긴 하지만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오히려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성장을 해서 GDP를 늘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 많은 재개발국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과거 했던 것처럼 뭡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성장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뭐라 얘기했냐면 성장지상주의라 해요. 성장지상주의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제는 무한히 성장한다. 이런 거예요. 난 솔직히 지금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잘 하길 바라지만 내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너무 성장에 너무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염려가 이제 되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성장이 무한히 된다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가 성장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생각들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개발국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거. 반대로 넘기시죠. 아니, 이거 똑같은 거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유엔에서 2011년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고 법은 열망이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의 것은 일상 그런 목표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국내 총생산의 정리를 통해서 행복을 정진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많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 유엔에서 한 얘기가 뭐냐. 그 성질상, 아까 얘기했죠. 그 성질상, 그것은 뭐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간에 다 포함해서 GDP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 성질상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빈곤을 감축하고 웰빙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 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부탄을 사례로 한 것입니다. 부탄을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역 개발에 대한 국제 개발에 대한 도움이 혹시나 될지 몰라서 시간이 없어요. 자, 부탄의 경우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대 왕이 얘기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부탄은 5대 왕이 있는데요. 4대 왕이 한 얘기인데 GDP보다는 GNH 그러니까 GDP라는 Gross Domestic Product죠. GNH가 뭐냐면 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GNP라는 게 있죠. GNP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GNP라는 게 Gross National Product잖아요. 이게 GNH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총 행복에 따른 발전 전략을 채택을 해서 움직인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1960년대 부탄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 어릴 때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예요. 더 못 사는 나라. 이 다른 나라보다도 평균 수명이 38세. 요즘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안 계시는 게 38세가 되는 거예요. 1인당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학교는 11개. 그래서 부탄에 60대 이상의 사람을 만나면 다 문맹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60년 이 무렵에 학교 다녀야 될 사람들이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다 문맹이에요. 그래서 부탄의 문맹률이 지금도 60대 이상은 60%가 돼요. 50%. 이런 부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 4대 왕이라는 이 사람이 자 17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17살에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17살에 왕이 됐지만 또 왕도 빨리 그만뒀어요. 51살에 그만뒀어요. 자기 스스로 그만뒀어요. 지금도 얼마나 정력이 좋으냐면 자전거 타고 상을 땡긴 사람인데 왕을 그만둔 것이 2006년에 그만뒀으니까 11년 전에 왕을 그만둔 거예요. 그 얘기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말씀 못 드리면 책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보세요. 뭐라 얘기했냐면 모든 나라 정부와 국민의 경제적 분열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승천한 사람은 안락한 생활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부가 늘어나도 빈곤하고 비싼 생을 살고 심지어 사회 소외를 당하더라. 또한 경제적 불을 정리하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 정도가 사람들의 행복에 집중돼야 한다. GDP보다 GNP. 이 얘기를 할 때 부자는 천불 소득이 안 되는데. 자, 천불 소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똥 살 똥 일을 해야 될 때. 그렇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 그런데 이 한가하게 뭐라 얘기하냐면은 해봐야 행복에 도움이 안 되니까 GDP보다는 GNH를
중심을. 자,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적 행복을 하니까 우리 저 도현이께서 뭔 연구원 원장이 한가하게 나무 배워 주겠는데 행복 타령을 하느냐? 그게 아니죠. 뭐예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주는 행복이라 얘기했듯이 당연히 GDP는 뭡니까? GDP도 포괄되는 개념인 거죠, 말자면. 그래서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자 그런 정책을 써놔서 뭐예요? 그렇게 쓰니까 성장률은 당연히 높아요. 왜냐하면 후진국이니까 열심히 하면은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10% 이상 성장했잖아요. 그것처럼 국가가 올바른 생각 가지고 나면 성장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다시피 유치원부터 18년대, 11학년대 의무교육에 그다음에 공립고등학교 대학이 다 무료예요. 의료 서비스가 다 무료예요. 심지어 해외 병원까지도 무료로 보내. 거기다가 기대 수명이 69세로 내려왔어. 그게 전국부터 70% 이상이 뭐예요? 수프로도 돼요. 이게 없는 나라 잘 생각해보세요. 인도가 부탄에다가 가까운데 뭘 맨날 사정하냐고 나무 좀 팔아라. 근데 그 나무만 하는데 왜 나무만 파냐. 돈 없는 애들이. 근데 부탄은 헌법으로 뭐라 되어 있냐면 국토의 60% 이상이 숲으로 모든 나무는 국가 소유예요. 함부로 나무를 벨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국토의 51%가 생태보호지역으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탄이 부탄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전통문화,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정치민주죠. 엄청난 변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 얘기만 하고 다음 부탄의 생공 얘기만 하고 하도록 하겠는데 자 그러면은 정치적 민주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4대 왕이 2006년에 51살의 나이로 왕이 물러났다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 2006년 이전에 부탄은 절대 군주국가였어요. 절대 군주국가라는 건 뭐죠? 지미군 국가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탄이 자기 4대 왕이고 5대 왕이 있는데 그동안에 부탄은 운이 좋아서 좋은 왕이 있었다. 내가 봐도 좋은 왕이 있었어. 1, 2, 3, 4대 왕이 다 좋은, 다 훌륭한 사람들. 그런데 앞으로도 좋은 왕이 나오는 보장이 없다. 부탄도 이제는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쁜 왕이 나와가지고 나쁜 정치가 있으면 국가가 소멸된다.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자기가 하고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부탄도 헌법을 세우고 말하자면 그 의회를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 자기가 물러나고 2008년에 헌법을 만든 의원 내각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이죠. 국민들이 그랬어요. 그럼 훌륭한 왕이니까 물러나지 마세요. 물러나지 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어저께 기능 국가였는데 그러면 헌법 바꿔가지고 인정되는 개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입법민주 국가에서 왕이라는 건 뭐예요? 상징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 아들한테 넘겨주고 나는 물러난다 이렇게 되는. 그런데 2008년에 그래서 처음으로 총선거를 했어요. 부탄은 양원제입니다. 상원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상원, 하원, 양원제인데 2008년에 선거를 했고 그것이 5년 임기인데 2013년에 뭐예요? 정권 교체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후진국제에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 근본에 흐르고 있는 이 정신이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이냐가 아니라 행복하게. 근데 저 사회통합 얘기를 아직 못했는데 부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이제 부탄의 사회통합 두 가지 생각하는데 부탄에는 제 책에 부탄에는 남이 없다. 남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멀면 사촌이야. 진짜 사촌인가 뭐 아니야. 그건 좀 멀어. 근데 귀찮으니까 다 사촌이라 그래. 부산 사람은 대충 얘기해요. 우리처럼 뭐 따지지 않을게. 예를 산이 있으면 산 높이가 얼마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3,200m,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2,500m. 뭐 엄청 달라. 뭐 어렵게 만들면 아니 뭐 대충 높다는 거지. 뭐 그렇게 그걸 꼭 알라느냐고.
그러니까 진짜 들어오면 다 사촌이야, 사촌. 그리고 좀 더 들어오면 제 친구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이나 이웃이나 국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이게 사회적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점수 낮은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 10점 만점에 0.2점이에요. 완전한 외톨이 사회. 이게 우리 사람들을 말하자면 불행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누가 날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런 점이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불행하게도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인데 저는 정말 불행한 일이라 생각해요. 난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물론 탄핵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대법원장은 절대 기쁘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나라 살아가 있다는 게. 근데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왕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 왕에도 물러났지만은 평소에 삶 자체가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정치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탄이 굉장히 이 사회 감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나빠요. 그래서 제가 부탄에서 예언을 할 때 가보면 이 시속 20km, 30km밖에 못 가요. 자동차가. 도로가 워낙 나빠가지고. 근데 그게 또 이렇게 화장이 다 깨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근데 보다 더 하면 많은 곳들이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부탄 왕은 꼭 1년에 한두 번씩 지방 시차를 갑니다. 그렇죠. 최근에 간 시차 내가 이해를 들어볼게요. 부탄은 가난한 나라죠. 가난한 나라에서 헬기가 없어요. 그래서 헬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급한 환자 생겼을 때 저 시골에서 이 종합병원으로 옮겨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간신히 환자 수송용 헬기를 2대를 샀어요. 근데 그 왕이 이제 지방 시차를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길이 너무 나빠서 보통 8시간, 10시간씩 걸어가야 돼요. 그것도 자갈밭을 걸어가요. 차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기가 생겼으니까 뭡니까? 왕이 헬기를 타고 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걸어갔어요, 이거. 14시간. 왜냐? 헬기는 환자용으로 만든 거니까. 이게요, 간단한 얘기인 것이지만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나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단 도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가문에서 국민을 만나겠다고 하지만은 째리가 안 돼요. 그 산 속에 말하자면 8시간, 10시간씩 걸어가가지고 백성들 만나서 하는 그것도 뭡니까? 있는 새로 산 헬기도 그 환자 수용이니까 내가 저는 이런 게 정말로 사회적 통합에서 두 가지예요. 그렇죠? 국가가 정치가 중심에서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지금 얘기했듯이 서로 간의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탄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통적인 공동체적인 문화가 있어서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처럼 사회적 경제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될 만한 절박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변경을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부탄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다 지금 한 얘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적 행복이죠. 행복이라는 건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웰빙과 정신적, 정서적, 문화적 필요 사이에 조화하는 균형을 달성한 다차원적인 발전이래요. 첫 번째, 행복은 다차원적이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행복을 물질이 정되면 행복이 정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과 정서적인
또는 문화적인 또는 환경이 뭐예요? 균형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이렇게 돼요. 부탄에서는 9개의 영역입니다. 심리적인 웰빙, 건강, 시간 사용, 교육, 문화, 굿 거버넌스, 민주주의죠. 공동체, 생태, 생활 수준, 이 9개 도메인, 이 9개 도메인 영역이 똑같이 중요하고 이 9개 영역이 뭡니까? 균형을 이룰 때에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대요. 우리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면 뭡니까? 9개 도메인을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하죠? 웨이트를 어디다 둡니까? 생활 수준에 두잖아요. 근데 부탄에서는 국민총 행복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9개가 똑같은, 자, 여기에서 하나만 제가 부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얘기할게요. 시간 사용입니다. 제 책에 보면은, 서문 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년이 오면 공휴일이 있는 나라를 초대합니다. 부탄은 천년이 오면 공휴일이에요. 황당하죠? 언제 천년이 와요? 몰라. 자고 아침에 눈을 천년이 오면 그날이 공휴일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무슨 나라가 지금 소득이 지금 3,000불도 안 돼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나라가 무슨 눈이 온다고 놀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시간 사용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시간이 있는데 8시간 놀고, 아니 8시간은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너와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라. 네가 8시간 이상 일하면 소득은 더 벌 수 있지 행복하지 않다. 그 제가 부탄에 투자해서 연구원 생활을 했는데요. 5시간 되면 전부 다 퇴근을 해가지고 내가 창피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에 중점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또 돌아가 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때 당신 자신의 행복이 증진될 기회가 증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는다. 그렇죠? 뭐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1등만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워요. 그런 거지. 행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에 대한 3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사람.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나만 행복한 사람. 그렇죠? 세 번째는 더불어 행복한 사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나의 행복을 가르치지 않아. 그러나 나만 행복하면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육은.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옆에 있는 친구와 또는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해진다는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부탄에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행복을 이렇게 가르쳐요. 행복은 개인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름은 컬렉티브, 집단적이지, 집단적. 행복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지 개인이 행복하는 게 아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보세요. 부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수령 못쓰는 게, 책 사서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부탄에 2종의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 행복한 사람 아직 행복해. 아직 행복하지 않다는 말씀 참 재밌죠? Not yet happy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행복하지 않지만,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지 않지만은, 뭐예요? 개인과 국가가 노력하면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국가가 할 일은 뭐냐?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탄의 행복 정책이 뭡니까? 초점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일자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부인이 될거 아니겠어요. 뭐 노래 같은 되든지 안 되든지가 노력을 그렇죠. 아픈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 그 사람을? 싫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생하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살아온 정책은 뭐냐면은 아직 행복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부스러기가 넘쳐서 나머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거라서 우리가 그 유식하면 뭐라 얘기해요? 트리클다운, 트리클다운. 보세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봅니다. 대기업이 재벌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들이 일자리를 만들까 생각하고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부터는 명백한 뭐예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의 요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자, 국가 경영이 됐든 또는 지역 개발이 됐든 뭘 우리가 목표로 할 거냐. 제가 요즘에 그 인천시 부평구의 행복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지역 정책에서의 핵심이 행복이구나. 이걸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말하자면은 그동안에 허상을 쫓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국제개발을 하든 지역개발을 하든지 간에 뭘 목표로 해서 할 거냐. 이 점이 분명치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국제 기구들이 하듯이 또 일반적으로 하듯이 결국은 그 나라에 돈 들고 가가지고 뭔가 개발해주고 뭐 어떻게 저쩌고 하는 걸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기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이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차원적인 그렇죠? 다차원적이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가 없었는데 오늘 주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주저가 없었다고 하시지만 부탄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부탄 가보신 분? 저 뒤에 계신 분 두 분은 가보셨네요. 내가 한 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로 네, 진짜인가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라인가요, 부탄은? 제 말없이 끄덕이시네요. 저희가 사실 오늘이 5번째 시간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앞쪽에서 계속 했던 얘기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저희가 과연 그 지역개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사실 사회적 경제 얘기하면서 저희가 계속 소득이 증대가 됐는가,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가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질문이나 뭔가 나온 얘기들은 그 사람들의 소득이 증대가 됐는가, 정말 먹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과연 저는 그것만 생각해야 될까, 개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쉼표를 찍어가자는 의미에서 부탄 얘기를 무리스럽게 사실 부탁드리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다 해주실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 오늘은 바로 질문을 좀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죄송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무지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강의 내용에서 GNH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고요. 그 강의 내용, 그 GNH에서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천에서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한국에서도 대선 토론 때 많은 쟁점이 됐던 게 그런 복지 제도를 어떻게 세수를 어떻게 걷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쟁점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부탄은 지금 GDP가 혹은 GNP가 되게 낮은데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부탄의 의사가 한 200 몇십 명밖에 안 될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부탄에 의과대학이 없어요. 최근에 의과대학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날 의과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과대학 의사를 하고, 또 모자라는 의사들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의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의료의 서비스 질이 높지가 않겠죠. 당연히 의사 수가 모자라니까. 첫 번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의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탄에 제일 많은 게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사, 인적인 것은 이제 한 수가 있는데 물적인 뭐라고 할까 시설이라고 할까 이런 건 굉장히 열악한 거죠. 가난한 나라니까. 근데 정확치가 않은데 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하는 것이 부탄이 소득이 1000불 정도 수준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고 싶은 얘기냐면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돈이 많으면은 높은 질의 교육과 높은 질의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돈이 없으면은 낮은, 저 돈이 없으니까 수준 낮은 의료와 수준 낮은 교육을 제공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어쨌든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과 의료를 돈이 없어서 내가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높은 질이 아니라 낮은 질이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거죠.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수준이 있는데 그걸 돈이 없어서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돈이 지금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딴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정치 나간 어떤 후보는 국방비를 4%씩 늘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의식주.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교육과 의료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가 국가가 뭡니까? 내 수준에 맞는 수준에서 국민들에게 최대한으로 제공하겠다. 난 그게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탄의 경우에 작년 내가 알 수 없지만 내 책에다 부제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면 충분하다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부탄이 지금과 같은 저런 국민총 행복정책, GNH 정책을 가지고 지금 $3,000인데 저것이 잘 성공해서 $10,000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 토대가 충분하다고 한이 없는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미 지금은 너무 되돌리기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 지금. 그렇죠? 지금 영리법인화되어 있는 의료와 교육과 이 엄청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정말로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로 갈 수 있겠냐면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얘기일 수는 있으나 그런 적어도 나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돈이 있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특히 부산 얘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 이해가 됐습니까? 제 말씀이? 혹시 더실 때 제가 같이 네. 죄송합니다. 현재 그 부탄은 그 성장률이 8.7%에서 성장률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탄은 국가 차원에서 일종의 사회 투자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서 사회 투자가 그 부탄 국가의 사회 투자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렇게 어느 정도 견인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가 이제 아무래도 경제학 교수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우선 이제 우리가 숫자를 볼 때는 그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 2010년까지 돼 있죠 지금. 네. 10년이죠, 그렇죠? 그게. 근데 부탄에 외환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2012년에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부탄은 누트름이라는 화폐단을 쓰고 있는데 이 누트름이 뭐하고 연동되냐면 인도의 루피와 연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1루피가 부탄의 1루트름 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탄에 가면은 인도 루피를 가지고 부탄에서 똑같이 써도 되는데 인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그래서 2012년도에 부탄이 아까 얘기했듯이 일찍 고도 성장이죠. 붐으로 막 가다 보니까 지나치게 과열돼가지고 인도 루피가 부족한 외환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2%까지 떨어져요. 지금 다시 아마 회복이 돼서 아마 4%에서 5%를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8.7%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성장률이 좋았던 시기 얘기고, 저는 이제 부탄이 한 4 내지 5% 정도 성장이 아마 정상적인 성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리하게만 하면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다 한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부탄을 이끌고 있는 경제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냐? 공공부문이에요. 공공부문. 그러니까 이 공무원하고 부탄은 전부가 이제 국가 공무원이거든요. 의사,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 행정직 공무원, 군인 다 지금 그 공무원이거든요. 이 공공부문이 굉장히 커요. 예,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지금 부탄 취업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공공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제일 많아요. 교사 제일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부탄의 국가 정책의 제1순위가 교육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일종의 사회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지금도 재정의 3분의 1은 외국 원조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부탄 사람들한테 얘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면 걔들이라는 건 뭐라 줄 부탄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라고 뭐라 얘기하냐면은 야 우리 옛날에 100% 의존했거든. 근데 지금은 30%밖에 의존 안 하고 있고 아마 한 5년이나 10년 지나면 또 자립할걸.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지금 얘기했듯이 교육 분야하고 그다음에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근데 이제 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그 말씀 못 드렸는데 부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청년 실업이에요. 청년 실업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근데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왜 나오냐면은
급속도로 교육 수준이 지금 높아졌어요. 부탄에 교육 수준이 급속도로 높아졌는데 그 높은 교육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250만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부탄에도 한 7만 정도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7만 정도. 이제 마찬가지로 250만 노동자 한국에 와서 이제 저임금 허드레이브를 하고 있듯이 부탄 10만 노동자들도 부탄에 건설업 노동을 걸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7만 명이면 뭐 부탄의 청년들 다 일자리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길에서 돌 깨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농업 개발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탄이 지금 인구의 50% 이상이 농업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GDP 비중은 한 16%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생산력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생산이 낮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생산력이 낮은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산을 높일 의욕이 없어요. 왜 의욕이 없냐면 생산하더라도 판매를 못합니다. 워낙 도로 사정이 나쁘고 이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탄 정부가 오늘 한 얘기가 관련시켰는데 본다고 한다고는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죠. 협동조합.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협동조합을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일정 규모 있는 협동조합으로 권장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일반 협동조합처럼 5명 이상 또는 소수가 모여서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생산 시설도 지원하고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이 유통. 판매를 해야 생산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탄의 어떤 일자리에 관련된 전통 수공업 수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탄의 그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설명이 충분히 된 점이 있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열강해주신 박준대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